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오늘 훈육과 공감 사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님들과 1시간 10분 정도 함께할 이정화입니다. 훈육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죠. 뭔가 마법 같은 정말 나에게 정말 신기루 같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딱 적용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대단히 간절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만큼 훈육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어느 만큼 받아주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초보 엄마로서 항상 갈등하고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충분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기존에 많이 들었던 어떤 기술, 방법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조금 내 마음도 좀 살펴보고 아이 마음도 좀 살펴봐서 정말 적절하게 나한테 꼭 맞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내가 적용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꼭 맞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그런 훈육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주제는요. 나는 훈육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훈육, 그 유튜브 채널에 훈육이라고 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영상이 떠요. 그래서 정말 기존의 육아서적이나 아니면 많은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을 똑같은 방법을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양육 기술이 그렇듯 내가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소신과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하나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촉진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가 이 훈육의 자세와 태도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훈육의 관점부터 좀 잡아보도록 해요. 많이 보셨겠지만 훈육 지금 보이시죠? 가르쳐 배우게 함이라고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랑 그 밑에 제가 초록색으로 쓴 지도, 요거하고 조금 살짝 다른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 지도는 뭐예요? 좋은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게 도움이라고 쓰여 있어요. 즉, 도움과 가르쳐 배우게 함, 즉 약간 훈육은 정확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이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고요. 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요. 하나하나 좋은 태도, 좋은 자세, 그 다음에 나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자기가 스스로 잘 성장하고 촉진할 때 내가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훈육은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그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도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스스로 일상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자신의 태도를 발달시키는데 우리가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훈육의 목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특히 0에서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아이들이 0에서 7세에 꼭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기능하는가,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즉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에 원트가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게 뭐죠?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예를 들어서 소, 말, 양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성장했을 때의 60에서 70%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이 백지 상태의 아이들은 10에서 20%의 기능도 갖지 않고 태어나요. 즉, 엄밀히 얘기하면 본능적 요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0에서 7세는. 이 본능적 요소를 갖고 있는 유기체가 이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본능과 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도리, 질서, 품성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하나하나 인간 성인으로서 이렇게 도약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은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도 머릿속으로 이제 한 3, 4세쯤 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본능적 요소가 너무 생기는 거죠. 엄마한테 마트 오기 전에 꼭꼭 약속했어요. 나 오늘 하나만 살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럴 때 아이들은 너무 갈등하죠. 혼란스럽죠. 자기의 본능적 요소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 더 쉬운 이 이성적 요소와 함께 막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을 표현할 도리가 없으니 어때요? 떼쓰고 칭얼거리고 울고 그런 것으로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또 시작이네.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매일 그래서 이제 싸움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도출되니까, 사실은 부모님들도 자 0에서 7세는 우리 아이에게 자기 조절을 가르치면 되겠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세상은 희노애락이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성취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있고 그것은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이게 훈육의 목표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훈육과 지도가 결합되어서 그것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승리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훈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훈육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혼내는 게 마치 훈육인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여리신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혼내도 돼?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훈육의 목표를 분명히 아셨다면 이건 혼내기가 아니라는, 내 안에서 감정이 절제되고 이것은 이 아이한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야 라는 내 나름의 소신을 딱 가지시면 사실은 그런 고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두 번째, 한 번 혼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혼내는 게 아니라 훈육을 제대로 했을 때 아이가 듣나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죠. 제가 조금 이후에 이제 훈육의 원칙을 쫙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반복의 원칙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서적 각인이 되려면 최소한 4회 이상의 노출이 돼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나 봐. 여전히 변화가 없네. 먼저 부모님이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매를 들어야겠다. 자,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매를 들어야 돼.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해야 돼라고 자꾸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내면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시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점 한번 반성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벌 절대 안 됩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얘는 좀 더 강해야 돼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라고 되게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광화요법은 사실은 충분히 자기의 인지적 도식이 형성되기 전에는 반성이 될 수가 없어요. 0에서 7세 아이들이 자기를 되새기며 성찰하며 반성한다? 가능할까요? 체벌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뭐죠? 조건반사의 토끼. 그 조건이 오면, 자, 맥을 들면 무서워서 안 한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 강화를 계속 줄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조절이 돼야 된다고. 이건 외부적 조절의 방법으로 체벌을 쓰는 것은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착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훈육의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수능과 적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모든 아이들이 규칙과 질서를 해주면 거기에 따르는 그거 수능일 수도 있고 적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외부적으로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나는 그냥 잘 따르는 사람이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따르는 거야는 수능이에요. 순종. 그쵸? 근데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때는 뭘 해야죠? 그 아이가 그 규칙과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주장도, 양보도, 배려도, 협상도 소신 있게 해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즉, 내 색깔이 처음에 이
나뭇잎처럼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화되었다가 뭔가 빛의 여러 가지의 각도에 따라서 나는 같은 초록색이지만 조금은 다른 나의 개성의 색깔을 내야 되는 게 바로 적응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한테 적용하면 내 아이가 나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자기 욕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또 훈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착한 아이를 만들겠다는,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를 만들겠다는 그런 소신은 지금 이 시점 딱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훈육의 관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행동을 대하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애걸복걸형. 자꾸 아이한테 양해를 구해. 그러면 엄마가 너무 슬프잖아.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그러면 힘들다고 했잖아. 이런. 나를 좀 봐줘. 네가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엄마를 봐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걸복걸형이 간혹 대단히 아이와 정서적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라고 착각하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뭐 분노형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죠? 매일 하시고 후회하시고 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분노형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 육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요, 설득형이 많아지세요. 자꾸 설명을 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한 24개월, 36개월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아이는 지금 막 짜증이 나고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데 자꾸 설명하세요. 설명하시거나 물어보세요. 자꾸 왜 그러는데,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알지. 자, 잠깐 멈추고 엄마한테 설명을 좀 해봐. 아니, 내가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아이들이 보통은 짜증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꼭 분노할 때뿐이 아니라. 근데 짜증은 언제 나요? 부모님들 역시도 짜증 날 때가 많은데 어떤 때 짜증이 나나요? 짜증은 화하고 다른 감정이에요. 짜증은 뭐죠?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내 뜻대로 안 돼, 힘들어. 나 이거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 블록 제대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겨. 안 돼. 막 그럴 때 애들이 짜증을 부려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막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도 부모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도 짜증날 때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텐데. 그래서 이런 설득형, 설명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훈육의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득형도 사실은 아이들을 더 트집 잡게 만들고 더 떼쓰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 빨리 수습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그게 안 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꾸 너 감정 빨리 수습해. 이거 너무 힘든 거거든?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야. 빨리 뚝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아이들이 많은 선택의 옵션을 가지지 않고 주의 전환이 빠른 24개월에서 36개월은 그래도 문제 해결형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감정이 복잡하고요, 되게 다양해지고요, 내 감정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 때는 부모가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마치 어머님들이 남편분에게 뭔가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분이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심정 어때요? 나를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죠? 내 마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 해결형들은 몇 번은 성공하셨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기 때문에 점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원한 상태.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뭐라고 하죠? 엄마 마음대로 해.
난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만 하잖아. 이런 말을 꼭 듣게 됩니다. 문제 해결형들은. 자, 이런 네 가지의 유형들,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 아이의 행동을 대하는 자세는 사실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훈육에서 일단 나의 올바른 태도, 나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내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부터 조금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성찰하고 가면 아마 이제 이후에 이 방법이나 기술도 부모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훈육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는 대단히 많아요. 뭐 부모님들 다 잘 아시듯이 뭐죠? 감정 조절 능력.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사실은 훈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네가 이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또는 이 행동은 절대로 안 돼. 라는 것을 지침을 주는 건데요.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어서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짜증을 내거나 내가 신경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들리죠? 그 행동을 내가 지적받는다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핵심을 흐리고 엄마가 화내고 있어. 엄마가 짜증내고 있어. 엄마가 지금 정서적으로 상당히 프로보킹 됐어. 이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 능력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감정이 내 감정이고 내 감정이 아이 감정이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이제 벌써 그때부터 어떡하지?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속상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아이한테 제대로 훈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하고의 감정이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객관적이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홀딩하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의 감정 분리 상태도 심리적인 분리 상태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훈육이 대단히 일관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부부간의 갈등 또는 부부간의 훈육의 지침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가 서로 그 의견이 달라서 다투게 된다. 나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럼 나는 어떤 아이다? 나쁜 아이다. 부모를 싸우게 하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훈육에 있어서 훈육도 일관적으로 되지 못할 뿐더러 더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부모의 가치관은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질문에서도 제가 먼저 살펴봤지만 이 기질에 의한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단히 단편화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는 진짜 기질이 크리스탈 컵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섬세해서 정말 잘 되짚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금방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훈육과 좀 더 되게 순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이런 아이들하고 똑같이 다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문에도 그런 거 있던데 안 돼라는 표정만 나타나도 벌써 우는 아이.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 훈육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해요. 그럼 기질도 고려하셔야 되고 현재 발달 수준 정말 고려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발달 수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8개월에는 가능한데 36개월은 안 되는 것들. 일테면 자, 밥 먹고 아이스크림 줄게. 이런 정도의 그 나름의 생활 질서를 가지려면 몇 개월이나 돼야 될까요? 18개월 애들한테 가능할까요? 그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훈육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지 훈육의 기술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18개월한테는 아이스크림을 안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고 나서 기다리자. 이거는 마치 유혹하는 부모인 거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발달 수준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요. 애착 수준도 사실 안정 애착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정 애착일수록 바로바로 정서적 교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육, 한번 지침을 내리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0에서 36개월 부모님들은 이 애착 수준까지 잘 강화해서 훈육의 어떤 아주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훈육의 영향도 되게 크죠. 뭐 우리 알다시피 과잉보호하면 엄청나게 아이가 의존적이 되고, 방임하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되게 자의적인 아이들,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이들은 불안할 거고, 그죠? 이것들은 뭐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셨으니까요. 우리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봐요. 아까 같은 행동이지만 다르게 훈육해요는 제가 그 핵심 요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숨은 의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격적이지만 정말 불안해서 공격적인 아이도 있어요. 무서워서. 너무 겁이 많아. 그런 애가 공격적이면 어떻게 돼요? 더 과잉으로 해요. 마치 벼랑 끝에 쓴 고양이 앞에선 쥐 같죠. 필사적이에요. 그럼 더 때를 쓰고, 더 다른 사람을 뭐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를 막 다른 친구를 깨물고.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나 안전하고 싶어 해요. 숨은 의도가. 그럼 안전하고 싶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와, 그쵸? 정말 그냥 장난으로 계속 때리는 거. 때리는 게 그냥 상호작용이야.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훈육하는 거와 같이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무조건 때리는 건 안 돼. 그래서 되게 단호하게 엄격하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숨은 의도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그 겁 많은 애한테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아이의 숨은 의도를 안 알아줬다고 해보세요.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엄마 나 무서워서 그래요. 엄마 나 불안해서 그래요. 나 안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나의 불안을 전혀 알아주지도 못하고 부모님까지 더 무섭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불안은 커지겠죠. 그래서 아이의 숨은 의도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요 심리적 건강도 하나 더 짚고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엄청나잖아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좋아하지? 엄마 동생이 예뻐? 내가 예뻐? 막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할 때인데 그 중에서 좀 더 그게 자꾸 좌절되어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불안정 애착의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애정을 끌어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은, 물건을 사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라고 확신을 받고 싶은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늘 문방구에 가서 때를 쓸 거예요. 왜? 규칙이 안 돼. 이거 사줄 때, 이 키티 스티커 사줄 때 나는 엄마의 사랑을 하긴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하네. 엄마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 아이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그 아이의 현재의 심리적 불안이나 또는 부정적 관심까지 이끌어내는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면 포인트를 달리 하셔야 돼요. 다른 행동들은 훈육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서 어떤 날은 자 오늘 마음껏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엄마가 사랑한다고 네가 느끼는 거지? 그럼 엄마의 사랑을 한번 바구니에 한번 담아볼까? 이만큼 사랑한다고 네가 느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현재의 심리적 건강 상태, 심리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훈육의 원칙에서는 벗어나요. 그렇지만 내 아이에게 특수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이런 요소까지도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행동이지만 다르게 훈육하는 이런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시고 우리 일반적인 훈육의 원칙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제가 4가지를 뽑았어요. 긍정 훈육, 공감 훈육, 원칙 훈육, 적기 훈육. 자, 긍정 훈육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하는 걸 더 원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하지 마. 손가락 빨지 마. 이런 것보다 뭔가 다르게 누구야? 그러면서 이거 놀자! 라고 해서 이거를 손가락 빨기를 강화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주의 전환하라. 이런 거. 자위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긍정 훈육의 원리예요. 뭔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거. 그럴 때 에너지가 더 솟고 에너지 전환이 빨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뭔가 제지를 당하는 느낌보다는 뭐죠?
뭔가 더 다르게 더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 나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 훈육의 원리를 잘 사용하셔야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요. 그쵸? 인내하고 생각하는 능력도 좋아져요. 물론 여기 이 긍정 훈육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위험한 일, 그죠? 뭔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 그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 선을 넘는 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금지, 원칙을 지키는 거, 이거는 자꾸 그거 대신 뭐 해볼까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지만, 어머님들의 마인드 안에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건 할 수 없어.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해볼까? 이 질문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 중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것으로 가는 거, 이게 긍정 훈육의 원칙이고요. 공감 훈육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일단 스탑을 하시고 안 돼는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하고자 하는 욕구, 그거 의도, 그거는 항상 알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 훈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원칙 훈육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기 훈육은 뭐예요? 그 발달 수준에 맞춰서. 자, 요즘 제가 상담 현장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아이들이 뭐냐면, 아이들은 좌절을 이제 견디는 힘을 서서히 갖게 돼요. 언제부터? 만 24개월부터. 그래서 만 12개월부터 우리 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잖아요. 이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24개월부터는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어.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되는, 해서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야가 만 24개월 이후의 아이들의 어떤 발달 과제예요. 그쵸? 근데 그때 좌절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서서히 그걸 배워나가지 못하면요,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요, 좌절을 못 받아들여요. 그때 무한정 다 했어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고요. 모든 게 허용이 되었어. 근데 좌절을 받아들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욕구는 훨씬 많아졌는데. 그래서 적기 훈육,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좌절해야 될 건 좌절하고 성취해야 될 건 성취하는 그 적기 훈육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요 4가지 원칙을 일단 마인드로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원칙을 하나하나 봐요. 자,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스탑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도 감정을 조절할 때, 성인도 감정을 조절할 때, 부모님의 감정 조절도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해석해버리고 본능적으로 바로 감정을 거르지 않고 표출할 때 후회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자극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해도 되는 일인가 되지 않는 일인가, 객관적 상황은 어떻지? 라는 선택의 그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 영상이 너무 모범적이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셨어요?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조금 이 스테파니가 진짜 잘한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일단은 자신이 차분하고 침착해지려고 엄마 감정부터 한번 이렇게 수습하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얼굴에 항상 평온하고, 거기에는 단호함은 있었지만 사실은 화남이나 어떤 다른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이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얼칭얼 거리지만 그리고 거부하지만 사실은 더 때를 많이 쓰는, 격앙되는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죠. 일단 멈추고 마음부터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일단 위험한 행동은 특히나 그렇죠. 딱 멈춤부터. 그 다음에 아이가 막 때를 쓰면 그때 막 대화를 하면서 왜 그래, 어떻게 해줄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조절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 눈빛으로 지켜봐주고 하는 이 원칙 1, 잘 보셨죠? 그쵸? 그래서 내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요, 아이를 이렇게 차분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딱 견고한 틀을 해서 너 여기 딱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을 잘 운전해 볼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원칙 1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멈추고, 여기서 이 영상에서는 바로 아이가 더 할 말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냥 칭얼거렸던 그런 태도를 아이가 철수하죠. 그런데 좀 더 만일에 이제 더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면요, 여기에 의도와 감정을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공감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여기에 그냥 그래서 속상하구나, 이거 하고 싶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감정은요, 항상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즉, 성인의 감정이든 아이의 감정이든 내가 그 감정을 갖는다는 건 항상 원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칭얼칭얼 거려요. 그러면 불편해. 그러면 의도는 뭐죠? 나 편안하고 싶어. 나 좀 더 유쾌하게 뭔가를 즐기고 싶어. 라는 기본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민감한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것을 시도할 때 네가 이걸 하고 싶은 걸 알아. 이런 의도가 있는지 알아. 라고 분명하게 언어적 메시지를 줘야 아이들이 아직도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엄마는 모르지? 라고 때를 더 쓰거나 칭얼거리거나 울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와 감정을 명료하게, 길게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명료하게. 이걸 바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속상한 건 알아. 라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그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가 원하는 의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터치해 줄 때 아이들은 더 빨리 수습이 된다는 거,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감할 때도 기분과 생각만 공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친구들이 너와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구나, 여기까지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속상해, 난 다시는 안 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시고 계속 칭얼거리는 아이를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감정에는요,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본질의 방향성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에는 항상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 즉 그 욕구까지 알아줬을 때 감정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요. 이를테면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줬어. 난 다시는 걔랑 안 놀 거야. 뭐 이렇게 했으면, 자, 친구가 너와 같은 놀이를 해주지 않아서 되게 속상했구나. 너는 그 친구와 진짜 재미있게 이 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라고 욕구까지 알아줬을 때 그 다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이에게도 제시돼요.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쵸? 자, 그 친구가 하고 이 놀이를 정말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욕구를 알아주는 게 공감이거든요. 평소의 공감도 그래요. 훈육에서도 사실은 훈육의 상황, 자, 스탑하고 안 되는 거 금지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구나 라고 짧게 알아줄 때도 이런 기분, 생각, 욕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한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때는요, 사실은 어른도 지적받는 거 싫어하죠. 비난받는 거 싫어해요. 판단받는 거 엄청나게 싫어요. 인간은 칭찬과 인정에 되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본능적으로 흡족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지적하는 거, 금지된 것에 대단히 시니컬하게,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제대로 해야 감정이 상하지 않고 그 행동을 분명하게 지적받고 교정받는 걸로 가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드백 이 3단계를 꼭 거치셔야 돼요. 1단계 뭐예요? 아이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거. 그쵸? 이거는 평생 아이에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자, 아이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3단계는 바라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를 써요. 구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피드백 하셔야죠. 이걸 사고 싶어서 지금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 걸 알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정확하게 제안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딜 갈 수가 없네. 그 행동에서 엄마가 속상하고 네가 화나고 이런 감정의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다른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네. 엄마는 네가 조금 네 마음을 잘 운전해서 엄마한테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요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플러그 같은데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계속 막 손가락을 막 놓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위험해. 여기서는 이것은 할 수 없어. 다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말고 어떤 것으로 이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까? 네 손가락을 놓는 다른 놀이를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이 3단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행동을 지적하는 거, 그것도 뭐죠? 평가나 판단이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상태로 아이한테 드라이하게 얘기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36개월까지는 사실은 아이들의 선택적 옵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막 여러 개면 안 돼요. 주의 전환이 그때는 빠르니까 다른 거 해볼까? 그럼 바로 대안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의 아이들도요. 행동 금지가 되었으면 그거 금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자기 조절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욕구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볼까? 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일까? 자, 36개월까지는 부모님이 다른 거 뭐 해볼까? 하고 주의를 전환하는 거라면 그 이후에 언어적인 소통이 좀 되고 그랬을 때는 선택권을 그에게 주는 거죠. 이것 중에, 자,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는 아이들은 한 3가지 정도를 주고 이것 중에서는 해볼 수 있어. 참 신기하게도요,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뇌가 뭐죠? 그 답을 찾으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서 어떤 걸 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막 떼쓰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충분하게 다른 대안에서 뭘 해보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여기서 뭘 해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 대안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일. 그런 거면 아니겠죠. 내가 막 설거지 하고 싶어. 그런데 엄마 옆에서 막 설거지 하고 싶은데 다쳐서 안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비슷한 것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안이 아니라 너는 그냥 집에 그림 공부하고 놀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대안을 제시해서 행동을 전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뭐죠? 일관적으로 반복하라. 대단히 지도자들도요, 하나의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소한 21회를 반복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100회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10년을 꾸준히 했을 때, 그 행동이 자기 안에, 자기의 근육과 세포에 각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자기를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인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잘 되나요? 그만큼 한 번의 훈육 방법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포기하시지 말고 그것을 일관되게 계속 반복했을 때 아이한테 도식이 생겨요. 인지적인 도식, 정서적인 도식. 이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때리는 거. 때려야 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자, 사람은 절대로 때릴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쿠션이나 펀치백을 때릴 수 있어. 아이들은 처음엔 펀치백이나 베개를 막 하고 싫어 엄마를 때릴 거야 동생을 때릴 거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일관되게 때릴 수 없어. 지금 네가 많이 화가 나서 무엇인가를 때려야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일관적으로 반복하면요, 심지어 과잉행동 장애인 아이조차도 그것이 훈련되면 화가 났어요 펀치백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반복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아이의 감정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제지됐어요. 자, 막 장난감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뗐었는데 엄마에 의해서 금지되었고 우리는 한 달 후에 살 수 있어요. 자, 기분이 좋아요. 지금 기분은 엄청나게 좌절됐고 실망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엄마는 저 봐. 그 입 좀 봐봐. 너 지금 표정이 뭐야? 엄마 그만큼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자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슬프고 안타까움을 애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촉발해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정서적인 아이를 키우시려면 정말 내 감정이 어떻게 캄다운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내적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도록 그에게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멈추어야 돼요. 감정은요, 머물러야 떠날 수 있어요. 충분히 머물러서 내 안에서 소화돼야 떠날 수 있는 게 감정의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라. 그래서 저는 훈육하시고 나서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아이를 막 꼭 껴안고 막, 아유, 우리 누구누구 힘들었지. 이러시는 분들. 아이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직 소화도 안 되었는데, 그 무엇으로 내가 제지받고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느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마는 빨리 수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 감정을 위해서? 부모 감정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꼭 회복되는 시간을 주시는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의 기질에 맞추어서 꼭 맞는 훈육법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질문을 좀 보면서 함께 적절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여러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화면으로 보이시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18개월인데 훈육이 필요할까요?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36개월부터 훈육해라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훈육의 목표가 뭐라고요? 자기 조절. 그렇죠? 적응.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자기 조절과 적응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로 하는 소통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알려주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는 건 36개월 이후부터 하는 거지만 서서히 0에서 12개월은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운다고 바로 반응하진 않는구나, 그렇지만 큰일 나지 않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 나가면서 자기의 감정 조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 18개월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조금 예민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 예민한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사실은 태도도 표정도 애들은 바디랭귀지를 훨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부드러우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이미 이것도 어떡하지? 어떻게 수습하지? 난처 하네? 좀 짜증이 올라오네? 이런 얼굴을 가지고 하면 예민한 아이들은 촉이 정말 좋기 때문에 무서워 라고 하면서 울어버리거든요.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항상 공감을 충분히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도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 바로 반응을 해주고 괜찮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늘 울어야 돼요, 얘는. 근데 훈육하셔야 되잖아요, 예민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깐 아무 일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렇게 달래주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비언어와 정말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잘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우리 뭘 다른 걸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해도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하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달래준다는 느낌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아이도 약간, 자, 지금 한 3초쯤 참을 수 있으면 그 다음 5초, 7초 이렇게 늘려나가셔야 돼요. 이 좌절을 예민한 아이들은 더 못 견디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달래야 돼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러나 너무 아이가 자지러지진 않도록 적절한
그 밸런스를 어머님이 아셔야죠. 캐치를 하셔야죠. 그래서 1초에서부터 시작하다가 3초, 5초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개월 이후에 훈육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는 요 질문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는 훈육하는 방법이나 스타일 이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자, 남자아이들은요 엄청나게 행동 중심인데다가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자, 누구야? 이렇게 말로, 청각적으로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수용 언어가 충분히 발달해서, 얘 말 다 알아듣겠지 해도요, 남자아이들은, 자, 외출한다. 엄마가 아까부터 말했다. 이거 안 돼요. 딱 내 앞에 눈을 보고, 손을 딱 잡고, 자, 우리 지금 이거 할 거야. 또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정확하게 시각적 메시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세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여자아이에 비해서 물론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말을 다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다 간결하게 해야 되지만 남자애들은 72개월까지도 유아 시기에는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긴 거 안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말하는데 부모님만 소통이 안 되네. 복장 터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게. 그건 할 수 없어? 어떻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이건 할 수 없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형제가 같이 잘못을 해서 같이 훈육을 해야 된다면 같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따로 하는지 너무 어린 아이들 29개월 이런 애들을 이렇게 떼놓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와 분리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사실은 형제 훈육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떼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아이를 다 놓고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계속 고자질 해야 되죠. 심판봐달라 그래야죠. 내가 억울하면 항상 부모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되게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되게 감각적 동물이어서요. 내가 여기서 싸웠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요 자리에서 계속 훈육을 해봤자 아직 이 분한 거, 억울한 거, 해보고 싶은 거, 이 감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거실에서 싸웠다면 방을 옮겨야죠. 그래야 감각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는 아이들이 그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울어야 돼. 그리고 칭칭거리고 고자질해야 되고 상대를 막 계속 비난해야 되고 딱 장소를 옮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훈육 후 아이가 울던 것이 진정을 안길 때 부드럽게 설명해 주면서 이러저러 했어. 엄마가 무서운 표정 지어서 미안했어. 이거 미안해서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 아니에요. 왜 미안하죠? 그러면 아이들도 나중에 나 미안하지도 않는데 뭔가 대인관계에서 수습이 잘 안 되고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 약간 껄끄럽다, 어색하다, 그럼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또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부모의 태도에 있어요. 미안한 거 아닙니다.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이거 마음 운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받아줘서 고마워. 애썼어. 이렇게, 이 정도. 되게 중요하죠, 이거? 그 다음에, 잠잘 때 계속 물 달라, 인형 달라, 책 읽어 달라 원하는 게 많다. 근데 한 분은 다 들어주고 한 분은 단호하고 그럼 아빠가 없는 시간만 얘는 기다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일관되지 않으시면 안 되고 특히 잠자리 훈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생활 규칙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물 달라, 인형 달라, 책 읽어 달라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어떤 메시지요? 나 자기 싫어. 더 놀고 싶어. 그거죠. 그걸 꼭 원한다기보다는.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누워서 불을 끄고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거야. 이야기하면서 잘 거야.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요. 그 이상의 다른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건 할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 톤 다운한 목소리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책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면 분위기, 수면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뭐 훈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딱 믹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시에 불 끄기로 했으면 아이가 막 그런 상태에도 불을 끄고 거기에서 되게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기 감정을 캄다운 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는 거,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눕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누울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6인 가족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 자, 아이가 하나를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어른 5명이 얘기해야 돼. 아이는 어른 5명의 관심이 됐던 훈육자가, 여긴 4명이네요. 4명의 관심이 됐던 훈육이 됐던 뭔가를 계속 들어야 돼요. 아이는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일관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자, 어른 중에 대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대장이란 게 막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선택을 할 때, 뭔가를 허용을 할 때, 결정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 엄마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할머니,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하고 싶구나.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라고 해서 한 사람의 입으로 일관되게 훈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죠? 친구 때리는 아이의 의도, 숨은 의도를 알아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친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친구는 아직 3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것 같아요. 놀자. 놀자 이건데 왜 그거를 때리기나 꼬집기로 할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아직은 욕구는 되게 많은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부족할 때가 3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행동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금 더 기질상 조금 주도적일 수도 있고요. 뭔가 조금 더 호기심도 많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맺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자꾸 앞서 나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자꾸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주고, 자, 친구가 딱 때릴 때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먼저 하고 잠깐 멈추고 우리 누구누구는 이 친구하고 뭐 하고 싶었어?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거 할 때 이 장난감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과 기술까지도 이 아이에게 코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때리거나 이것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공격성인지 아니면 상호작용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을 주신 어머님은 두 개가 되게 믹스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거죠. 동생이 태어난 거, 그쵸? 그래서 얘가 뭐 좀 불안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게 있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활에서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상호작용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었다면 그 행동만 훈육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소외받지 않았다, 자기가 계속 사랑받고 있다라는 인정의 욕구, 즉 부모님들 많이 쓰는 스페셜 타임 같은 거 가져서 나한테 이전에 동생이 태어나기 전하고 똑같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훈육의 이슈라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잘 달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동생의 출생에 있어서의 불안의 의도가 더 크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걸 공격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상호작용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37개월 남아 꼬집거나 때리는 행동 반복,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꼭, 자, 이 장난감은 살 수 없어. 우리 뭘 재밌게 놀까? 이것만 대안이 아니에요. 꼬집거나 때리는 행동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하지 마 라고 하면 어때요? 못하죠.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근데 난 또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사에 대안을 제시해라. 그거는 뭐죠? 요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었네?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 그래서
놀이 레파토리가 많고요. 상호작용의 기술이 많은 아이일수록 아이들하고 훨씬 잘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하게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분에 못 이겨 눈물을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면 그때 꼭 공감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하죠? 우리 그 동영상 보셨듯이 멈춤, 무반응. 왜냐하면 얘가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마다 부정적 관심이든 긍정적 관심이든 계속 부모님이 뭔가 반응하셨어. 달래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혼을 내시거나.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이것이 되게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서 양육자의 관심을 끌어낸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이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 하고 위험한 거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무반응. 얘가 멈출 때까지. 이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원칙에서 원칙 1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멈출 때, 그때, 오케이. 이제 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네? 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시면 돼요. 이게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렇구나.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또는 이런 방법에서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죠. 또는 물어보시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인데요.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은 상대의 의도를 알 때 충분히 추측할 때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의 의도가 이렇다. 그래서 그걸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을 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이 38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난감이나 펜, 이거 누구 거? 그러면 제 거요. 내 거 아닌데. 그거는 나 그거 갖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왜 거짓말해? 네 거 아닌데, 네 거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훈육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 누구가 가지고 싶었구나. 이거는 누구 건데 정말 가지고 싶었나 봐. 그럴 때는 이거 누구 건데 저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이다 훈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꿔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현재는 그런 것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조금씩 긍정적으로 훈육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짓말이라고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원트를 그냥 사실처럼 얘기하는 아직 그런 상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포용하고 올바른 의도를 알아주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누르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호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는데 혼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왜 그래요? 얘 왜 돌아다니죠? 얘 무섭거든요, 지금. 딱 직면하면 무서워. 나 혼날까 봐. 그럼 벌써 뭐죠? 혼난다는 걸 알아. 그쵸? 이거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아. 그쵸? 그 마음까지 알아주시는 게 되게 필요해. 자,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 그냥 슬렁 누구야? 그러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 와. 단호하게. 우리 누구야? 엄마랑 얘기해야 돼. 지금 딱 하고 딱 바로 앉혀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 딱 시각적으로 해서 엄마를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누구누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했어? 이거 하면 안 돼. 야, 그렇구나. 그럴 때가 인정의 타이밍이잖아. 넌 그런 사실을 지금 벌써 알고 있었구나.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꼭 붙잡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무마하려고 자꾸 하면 나중엔 좀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욕구도 복잡화되고 다른 사람의 의도도 빨리 아니까 빨리 피하는 방법도 기가 막히게 회피 방법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회피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해요. 불안하면 이 행동은 더 가중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앉혀서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토라지는 아이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이게 자꾸 불편하실까?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감정이 빨리 소화되는 사람도, 전환되는 사람도 있고, 좀 그게 충분히 오래 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내성적인 친구들은 조금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씹고 또 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질의 아이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토라지는 행동을 보통은 관심 끌기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보통 대화를 안 하고 입을 좀 다물어 버리는 느낌이 있네요.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아마 상담 현장에서도 기다리라고 할 건데, 왜 기다리는 게 이렇게 불편할까가 저는 아이의 이슈이기보다 부모님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감정이 빨리 해결되는 건 그의 감정의 건강성이 아니에요. 충분히 느끼고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감정의 건강성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빨리빨리 해결됐다고 아이도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이가 충분히 그것을 겪고 나왔을 때 오히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많이 힘들어. 오, 시간이 많이 걸렸네. 속상한 마음이 오래 갔나 봐. 속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혼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우리 누구가 잘 견뎌냈네. 너는 참 마음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특히 엄마하고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해서 오히려 혼자 들어가지 않고 쉐어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크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싸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6개월이나 됐으면요 이제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딱 싸우면 무조건 각자 방으로 그 훈육하셔야 돼요. 각자 방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오빠하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훈육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를 혼자 데리고 가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도 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부모님이 장녀인 저를 꼭 동생들 앞에 혼내실 때 제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억지 쓰게 되고, 그리고 권위도 안 쓰고, 그쵸? 요즘은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지만 그 안에도 권위와 질서라는 게 있어야 가정이라는 조직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어떤 훈육을 받아야 될 때 꼭 혼낸다기보다는 우리가 훈육의 개념을 오늘 새로이 정립한 만큼 정확하게 피드백 받을 때, 피드백 해야 될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려면 환경 요소도 중요한데 그럴 때는 1대1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요 질문이 잘 연관된 것 같아요. 자, 수치심 느낀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따로 간다고 해서 자, 생일 파티를 해요. 근데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요. 자, 우리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엄마랑 방에 좀 들어가자. 그럼 어때요? 아이는 벌써 두렵고 친구들은 어떤 사인인지 알고 그러면 그거는 똑같이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쵸?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은 그 즉시 훈육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간 운영의 기술이 필요하죠. 혼낸다는 느낌보다는 누구야 이거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따로 불러서 그 순간 그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고 만일에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시기에 그게 안 없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평상시 아이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사인을 줄게. 그럴 때 엄마가 너를 조절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면 너도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를 한번 만지면 그때는 엄마 지금 네가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어서 엄마가 도와줄게 하는 사인이니까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딴 데 화장실이나 계단 같은 데 가서 우리 얘기해보자.
라고 만일 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이렇게 뭔가 자기가 비난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조력받는다는 느낌이 훨씬 크게 되겠죠. 지금 이 영유아 시기가 어쩌면 부모로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가장 내 자녀로서 예쁠 때이거든요. 이 히어 앤 나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말 풍요로운 그 양육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